2023년 가을의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이 가족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정훈아, 갈비찜 더 먹어라. 네가 좋아한다고 아침부터 준비했는데. 어머니, 충분히 먹었어요. 요즘 살이 좀 쪘나 봐요. 어머님, 손맛이 좋으시니까 당연하죠. 저도 결혼하고 10년 동안 5kg나 쪘는걸요? 미경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이 밥상이 언젠가는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나?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할 뿐이에요. 여보,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로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그때였다. 정훈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얼굴을 찡그렸다. 괜찮아요. 그냥 체한 것 같아요. 정훈아, 뭐가 괜찮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잖아. 과식한 것 같은데요? 소화제 줄까요? 순덕은 며느리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남편이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뭔가 이상했다. 방에 가서 좀 쉬면 나을 것 같아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방에 가서 누워라. 내가 소화제 찾아줄게. 정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았다.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순덕은 미경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색을 느꼈고 미경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불편했다. 이것이 이 가족이 함께 나누는 마지막 식사였다. 그날 새벽 3시, 순덕은 며느리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순덕이 급히 작은 방으로 달려가자 정훈이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다. 정훈아, 일어나봐.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순덕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보호자분들,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덕의 다리가 풀렸다. 미경이 순덕을 부축했지만 그 손길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다. 정훈아, 우리 정훈이.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해요. 순덕은 며느리의 말에 섬뜩함을 느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다니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장례식장.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정훈이 운영하던 순덕식당은 동네에서 꽤 유명했고 그만큼 인맥도 넓었기 때문이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분이. 사업도 잘 되고 있었는데 순덕 사장님 마음 단단히 잡으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문객들을 맞았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미경에게로 향했다. 미경은 상주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너무 평온했다.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사장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오셨어요. 정훈 씨가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어요.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미경이 다가왔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법정 상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훈 씨 명의의 재산은 부인과 어머님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를 받는 건가요? 미경아,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니? 아,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미경의 눈 속에는 이미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정훈명의 재산만 28억, 그 절반만 받는다고 해도 14억이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시어머니 명의의 35억 원 재산. 그건 법적으로 자신이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사장님, 나중에 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한 얘기를 나누시죠. 네, 알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순덕은 정훈의 방 앞에 서 있었다. 이제 이 방에는 미경 혼자 남게 됐다. 어머님, 못 주무시나 봐요. 잠이 안 와서. 너는? 저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서. 순덕은 며느리를 유심히 바라봤다. 정말 슬퍼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는 걸까? 미경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머님, 솔직히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해봐라. 정훈 씨가 없으니까 집안 경제가 걱정돼요. 식당 운영도 그렇고 생활비도 그렇고. 뭔 소리야. 식당 3개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정훈 씨가 있을 때 얘기잖아요.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순덕은 섬뜩함을 느꼈다. 아들이 죽고 장례만 겨우 끝난 지금 아직 49제도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저런 생각을 하다니. 미경아, 넌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좀 쉬셔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 일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제가 대신 맡아서 해볼게요. 정훈 씨가 하던 일을요. 순덕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겨우 68세인 자신을 벌써 늙었다고? 그리고 정훈이가 하던 일을 대신 맡겠다고? 10년 동안 집에만 있던 며느리가. 미경아, 식당 일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배우면 되죠.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순간 순덕은 깨달았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아들의 죽음을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미경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정훈이 일은 내가 다시 맡을 거야.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못할 게 뭐 있겠니? 미경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다시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순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네, 그거야 그렇죠. 어머님이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벌써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더 교묘하고 더 확실한 방법을. 49제를 마친 다음 날 순덕과 미경은 김 변호사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정훈 씨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훈 씨 명의로 된 재산은 총 28억 원 정도입니다. 순덕 식당 3개점의 사업체가 22억, 예금과 투자 자산이 4억, 자동차 등이 2억 원이네요. 28억이나 돼요? 미경아, 그게 그렇게 신기하니? 아니에요. 그냥 정확한 규모를 몰랐거든요. 법정 상속에 따르면 배우자인 미경 씨가 5분의 3인 60%, 직계 존속인 사장님이 5분의 2인 40%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 제가 16억 8천만 원을 받는 거네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섞여 있었다. 순덕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답답해졌다. 변호사님, 그런데 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 명의의 재산은 상속과는 별개입니다. 사장님이 살아계시는 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전적으로 사장님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대치동 아파트 18억, 순덕 식당 본점과 2호점 건물 14억, 그리고 각종 예금 3억, 이 35억 원은 미경 씨와는 상관없습니다. 이제 정훈 씨 재산에서 상속받으신 11억 2천만 원을 합치면 순덕 씨는 총 46억 2천만 원을 소유하게 되시죠. 미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46억이라니. 자신이 받을 16억 8천만 원보다 거의 3배나 많은 금액이었다. 그럼 저는 16억 8천만 원만 받는 건가요? 미경아, 만이라는 게 뭐니? 16억 8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니?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가족인데 어머님 재산과 완전히 분리되는 게 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생전 증여를 하신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미경의 귀가 번뜩 섰다. 유언장, 생전 증여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아직 죽을 생각도 없고 증여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머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미경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님, 앞으로 정훈 씨 재산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요? 당연히 내가 맡아서 할 거야. 40년 동안 식당을 키워온 사람이 나잖니.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절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니? 공동 경영을 하면 어떨까요? 저도 10년 동안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너가 식당 경영을 뭘 안다고? 어머님한테 배우면 되죠. 순덕은 며느리의 말이 점점 뻔뻔해진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죽은 지 2달도 안 됐는데 벌써 경영권을 달라고? 미경아, 솔직히 말해. 너 뭘 원하는 거니? 어머님, 이제 정훈 씨도 없는데 제가 정훈 씨 대신 이 집의 가장이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가장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역할? 그게 뭔데? 가게를 꾸려나가고 사업도 돌보고 그런 거요. 순덕은 기가 막혔다. 10년 동안 주부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가장 역할을 하겠다고? 미경아, 착각하지 마라. 이 집의 주인은 나야. 어머님, 저도 이 집 사람이에요. 그래, 너도 이 집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가장이야. 집에 도착해서도 둘 사이의 기싸움은 계속됐다. 순덕이 차를 내오며 찻잔을 탁자에 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어머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왜? 어머님 연세를 생각해서예요. 이제 곧 칠순인데 식당 세 곳을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했어? 몸이야 건강하시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배달앱도 써야 하고 SNS 마케팅도 해야 하고 그런 건 제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경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순덕은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미경아, 정말 내 걱정을 해서 하는 말이니? 물론이죠.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당연히 걱정되죠.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너에게 경영권을 넘겨준다면 넌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거야 당연히 어머님을 좋은 요양원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양원? 아니요, 잘못 말했어요. 제가 바빠지면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 없을까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순덕은 이제 확신했다. 며느리의 계획을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을 미경아, 나는 절대 요양원 같은데 안 간다. 그리고 내 재산도 함부로 넘겨주지 않을 거야. 어머님 오해예요. 재산이나 사업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자. 순덕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미경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찻잔을 바라보며 이를 꽉 물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46억이라는 거대한 재산. 그걸 그냥 놓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나오신다면 하지만 저도 방법이 있어요. 미경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전공법으로는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다.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한 방법을. 그날 밤 순덕이 잠든 후 미경은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들. 치매 초기 증상, 법정 후견인 신청 방법. 재산 관리권 이전. 미경의 눈빛이 점점 더 험악해졌다. 46억. 그 돈을 그냥 놔둘 수는 없어. 미경은 밤새 인터넷을 뒤져가며 정보를 수집했다. 고령자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 요양원 입소 절차, 그리고 더 음험한 계획들까지. 다음날 오후 순덕이 식당에 나간 사이 미경은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입소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네. 어르신의 연세와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68세이시고 요즘 건망증이 좀 심해지셔서요.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치매 진단을 받으셨나요? 아직은 아니지만 곧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요. 그렇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은 진단서와 가족 동의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입소가 가능한가요?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으시다면 가족의 판단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 진단서는 필수예요. 미경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며 의심스럽게 웃었다. 방법이 있었다. 순덕을 치매 환자로 만들면 되는 것이었다.
며칠 후 미경은 대학 동창인 간호사 현주를 만났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둘은 오랜만에 만남을 가졌다. 미경아, 정말 오랜만이다. 정훈 씨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고마워. 요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는 어떠셔? 많이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 그게 요즘 좀 이상하셔. 건망증도 심해지시고 가끔 헛소리도 하시고. 충격 때문일 수도 있어. 나이도 있으시고. 현주야,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치매 진단서 같은 거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정식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시어머님이 병원 가기를 싫어하셔서 미리 좀 알아보려고. 미경아, 그런 건 농담으로라도 하는 말이 아니야. 의료진에게 맡겨야지. 미경은 전공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순덕이 돌아오자 미경은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오늘 괜찮으셨어요? 뭐가? 아침에 나가시면서 가스레인지 끄는 걸 깜빡하셨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껐는데. 그랬나? 그런 기억이 없는데? 사실 미경이 일부러 가스레인지를 켜둔 것이었다. 하지만 순덕은 자신이 깜빡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제도 같은 약을 2번 드시려고 하셨잖아요. 내가 정말 그랬다고? 어머님, 혹시 요즘 머리가 좀 멍하시지 않으세요?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은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한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사라도 받아보시고. 병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정확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치매 같은 것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던데? 치매라는 단어에 순덕의 표정이 굳었다. 치매라니 무슨 소리야? 아니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어머님께서 건강하시다는 걸 확인받으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미경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미경은 순덕 몰래 그녀의 약통을 뒤져보았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 여러 가지 약들이 들어있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미경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순덕의 약물 복용량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혈압약을 조금씩 더 넣고 수면제를 소화제인 척 섞어 놓았다. 어머님, 약 드세요. 고맙다. 며칠이 지나자 순덕은 실제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경의 계획이 서서히 효과를 보고 있었다. 미경아, 내가 요즘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니? 어머님, 그러게요. 정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야 하나? 미경은 핸드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었다. 어지러워하는 순덕의 모습, 약을 잘못 집어드는 모습. 나중에 증거로 쓸 자료들이었다. 하지만 미경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순덕이 40년간 장사를 하며 다져진 감각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을, 이상해. 분명히 가스레인지 껐는데 내가 정말 깜빡했나? 순덕은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생각이 흐릿했다. 미경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조금만 더 하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낼 수 있어. 그럼 46억이 모두 내 거야. 하지만 미경은 몰랐다. 순덕이 이미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며느리의 지나친 관심이, 갑작스러운 친절이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나자 미경의 약물 조작이 본격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순덕은 아침에 일어나서도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다.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어머님,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러시더니. 미경은 이미 준비해둔 대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요. 뭘? 어머님 증상이 초기 치매 증상과 너무 비슷해요. 치매라고? 건망증, 어지러움, 같은 말 반복하기 모두 초기 증상이래요. 순덕은 불안해졌다. 실제로 최근 기억이 흐릿했고 몸도 이상했기 때문이다. 오후 미경은 순덕이 낮잠을 자는 사이 집 전화기를 들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연기를 시작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실제로는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
미경이 혼자 하는 연기였다. 정말요? 초기 치매 진단이? 네, 알겠습니다. 미경아, 누구 전화야? 어머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병원? 난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어머님 모르게 검사를 의뢰했어요. 너무 걱정돼서. 뭐라고? 내 동의도 없이? 죄송해요. 하지만 결과가 뭔데?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대요. 순덕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치매? 자신이 치매라고? 말도 안 돼. 내가 치매일 리 없어. 어머님 부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기 치료가 중요하대요. 그 의사가 누군데? 나는 검사 받은 적이 없다고. 머리카락과 그리고 며칠 전에 어머님이 흘리신 혈액으로 한 거예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약물에 취해 혼란스러운 순덕은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려갔다.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에게 미리 말을 흘려둘 생각이었다. 소장님, 죄송한데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시거든요. 아이고, 그래요? 네, 병원에서 진단도 받았고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런데 평소에 정정하신 것 같았는데요. 초기라서 간헐적으로 나타나요. 가스를 켜놓고 깜빡하신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길을 잃으신다거나. 미경은 거짓말을 계속 늘어놓았다. 나중에 순덕이 정상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럼 가족분들이 더 신경 쓰셔야겠네요. 네, 요양원도 알아보고 있어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온 미경은 순덕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했다. 미경아, 내가 정말 치매니? 어머님, 받아들이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멀쩡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어머님, 어제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순덕은 당황했다. 약물 때문에 기억이 흐릿했던 것이다. 그건 잠깐만. 그리고 지난주에 식당에서 뭘 하셨는지도 기억 안 나시죠? 그건 어머님, 이제 인정하셔야 해요. 혼자서는 위험해요. 미경은 미리 준비해둔 가짜 진단서를 꺼내들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조작한 것이었다. 여기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주신 진단서예요. 이게 정말이야? 네, 어머님.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라고 나와 있어요. 순덕은 진단서를 보며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병원명도 처음 듣는 곳이었고 의사 이름도 낯설었다. 이 병원은 어디 있는 거야? 강남에 있는 전문 병원이에요.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어머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모든 걸 알아서 할게요. 아니야. 내 병인데 내가 직접 확인해야지. 미경은 초조해졌다. 순덕이 직접 병원에 가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었다.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혼자 다니시기 위험해요.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나는 멀쩡하다고. 어머님, 받아들이세요.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니에요. 순간 미경의 가면이 벗겨졌다. 평소 공손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다. 미경아,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니? 죄송해요, 어머님. 너무 걱정돼서. 하지만 순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엿본 것이었다. 미경아, 너 뭔가 숨기는 게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런 것 뿐이에요. 정말? 순덕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 오랜 시간 장사를 하며 다져진 사람 보는 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약물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상해. 어머님이 뭔가 눈치채신 것 같은데? 미경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순덕은 몰래 자신의 약통을 확인해 봤다. 뭔가 이상했다. 평소 먹던 약과 색깔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다. 이상해. 이 약은 처음 보는데? 순덕은 의심스러운 약 몇 알을 따로 빼서 휴지에 싸서 숨겨 놓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미경이 주는 약을 먹는 척만 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응, 고맙다. 순덕은 약을 받아들고는 입에 넣는 척하다가 나중에 몰래 뱉어냈다. 며칠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어지러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미경은 조급해졌다. 순덕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님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여전히 머리가 좀... 그런데 미경아, 나 그 병원에 직접 가보고 싶어. 왜요? 제가 다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내 병인데 내가 직접 의사를 만나봐야지. 어머님, 지금 상태로는 내 상태가 어때서? 병원도 못 갈 정도는 아니잖아. 미경은 초조해졌다. 순덕이 병원에 가면 모든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었다. 어머님 사실은 말씀드리기 힘든 얘기가 있어요. 뭔데?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심각하다고? 네,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순덕은 미경의 말을 들으며 확신했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머님,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네,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강남에 있는 좋은 곳이에요. 24시간 전문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미경아, 솔직히 말해. 너의 진짜 속셈이 뭐니? 무슨 뜻이세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뭘 하려는 거니? 어머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 진짜야? 순덕의 날카로운 시선에 미경은 점점 압박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미경은 참을 수 없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고 46억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어머님, 오늘 저녁약은 좀 더 많이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병원에서. 안 먹어. 왜요? 이 약들 내가 원래 먹던 약이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헷갈리시는 거예요. 헷갈리긴 뭘. 40년 동안 식당하면서 온갖 약 다 먹어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니? 혈압약, 소화제, 관절약, 내가 먹어본 약이 얼마나 많은데.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덕이 오랜 식당 운영으로 각종 약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이다. 미경아, 이 약들 어디서 난 거니? 그건 병원에서. 어느 병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에서?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억 못 한다고? 그럼 이건 뭐냐? 순덕은 며칠 전 숨겨둔 약들을 꺼내 보였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런 걸 내 소화제통에 넣어놨더라. 그건. 미경아,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미경은 이제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가면을 완전히 벗기로 결심했다. 들켰네요. 뭐라고?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전 어머님이 싫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미경이 너 10년 동안 착한 며느리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미경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었다. 46억. 그 돈 그냥 놔둘 수 없어요. 46억? 어머님, 재산 35억에 정훈이한테서 상속받은 11억 2천만 원까지. 총 46억 2천만 원이요. 너 정말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전 어머님의 며느리인데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권리? 무슨 권리?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요.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그 큰 재산 관리할 수 없어요. 내가 왜 못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보세요. 벌써 약도 구별 못 하시잖아요. 그건 네가 바꿔치기 한 거잖아. 그래도 속았잖아요.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증거죠. 순덕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어머님, 요양원 가세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절대 안 가. 어머님이 가지 않으시면 전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무슨 다른 방법? 아파트 사람들한테는 이미 어머님이 치매라고 말해뒀어요. 관리소장님도 경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순덕은 소름이 끼쳤다. 미경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니. 그리고 가짜 진단서도 있잖아요. 필요하면 더 만들 수 있어요. 너 정말 악마구나. 악마든 뭐든 전 제가 원하는 걸 얻을 거예요. 그때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다. 미경은 전화를 받으며 순덕을 노려봤다.
네, 맞아요. 내일 서류 가져갈게요. 네, 강제 입소로 진행해주세요. 너 벌써 요양원에 연락했구나. 네, 어머님. 이틀 후 입소해요. 짐 싸세요. 미경아, 나는 절대 안 가. 어머님 뜻과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순덕은 이제 완전히 깨달았다. 며느리가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을 세웠는지를.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느꼈다. 분노,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의지. 미경아, 네가 날 우습게 보는구나.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그래, 나 혼자서 뭘 할 수 있는지 곧 보여줄게. 순덕의 눈빛이 변했다. 그동안 험한 세상을 헤쳐온 강인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미경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그날 밤 미경이 잠든 후 순덕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오랜 세월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사람들을 상대해 본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미경아, 네가 나를 만만하게 봤구나. 하지만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순덕은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그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만난 사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 김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다. 다음날 아침 순덕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미경에게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척 연기를 이어갔다. 미경아, 내가 어제 뭐 했더라? 어머님, 역시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래, 머리가 너무 아파. 오늘은 요양원에 가실 준비하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 미경은 순덕이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했다. 하지만 이것은 순덕의 계획된 연기였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래, 다녀와라. 미경이 나간 즉시 순덕은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뭐라고요?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증거는 있나요? 지금부터 만들 거예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당연히 도와드리죠. 오늘 오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식당에서 직원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때 쓰던 것이었다. 이제부터 너의 모든 말을 기록해주마. 오후, 순덕은 미경 몰래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장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변호사님, 이 가짜 진단서 좀 보세요.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네요. 병원명도 가짜고 의사 면허 번호도 없어요. 그럼 이걸로 미경이를 고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미경 씨가 직접 자백하는 내용 같은 거요. 그럼 제가 유도해서 녹음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미경 씨가 순덕 씨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도 재산에 대한 권리는 변하지 않아요. 다만 관리권만 넘어갈 뿐이죠. 그럼 미경이가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해요. 순덕은 김 변호사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온 순덕은 다시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님, 그 몸으로 어디 다녀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정말 모르세요? 산책 나갔다가 길을 잃을 뻔했어. 미경은 안심했다. 순덕이 정말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님, 내일 요양원 가시는 거 아시죠? 요양원? 왜? 어머님이 치매시니까요. 나는 치매가 아닌데? 어머님, 병원에서 진단 나왔잖아요. 정말이야? 네, 초기 치매 진단서도 있고요. 순덕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미경이 가짜 진단서에 대해 스스로 언급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정말 아픈 거구나.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해요. 요양원에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님 재산도 제가. 내 재산도? 아니, 어머님을 대신해서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자백이었다. 순덕은 집에 들어오기 전 켜놓은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날 밤 순덕은 자는 척 연기한 후 조용히 미경의 방 근처로 갔다. 미경이 전화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네, 내일 입소 확정이에요. 네, 치매 진단서 있어요.
재산 관리권? 당연히 제가 하죠. 순덕은 문틈으로 미경의 대화를 엿들으며 녹음을 계속했다. 46억이요? 네, 맞아요. 아파트랑 식당 건물들 모두 제가 관리하게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아요. 순한 양처럼 말 잘 들어요. 순한 양이라는 말에 순덕은 분노했다. 하지만 참았다. 복수는 차갑게 계산해서 해야 했다. 일주일만 지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일주일? 그 일주일이 네 인생 마지막 자유로운 시간이 될 거야. 순덕은 속으로 생각하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미경의 모든 대화가 완벽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미경아, 이제 내 차례다. 순덕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4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쌓은 인맥과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모성애를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미경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를. 요양원 입소 당일 아침, 미경은 기분이 좋았다. 드디어 46억이 자신의 손에 들어올 날이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정말 가야 하나?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거기서 좋은 치료 받으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순덕은 속으로 비웃었다. 미경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미경아, 그런데 내가 가면 집은 누가 지켜?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어머님 재산도 제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라.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요양원 직원인가? 가서 확인해 봐라. 미경이 문을 열자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다. 경찰관 2명과 김 변호사였다. 미경 씨죠?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신고요? 무슨? 김미경 씨,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고발당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순덕이 나타났다. 이제는 혼란스러워하는 연기를 중단하고 또렷한 정신으로. 미경아, 놀랐지? 어머님, 이게 무슨... 내가 치매라고? 가짜 진단서 만들고 약에 수면제 타서 먹이고 정말 대단하더라. 그건? 박순덕 씨, 증거물들 준비하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순덕은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냈다. 가짜 진단서, 조작된 약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46억이요? 네, 맞아요. 아파트랑 식당 건물들 모두 제가 관리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건 도청이잖아요. 자신의 집에서 한 통화를 녹음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되었다. 어머님 재산도 제가... 네, 초기 치매 진단서도 있고요. 이럴 수가... 미경아, 너는 한 가지를 몰랐어. 뭘... 내가 식당 하면서 온갖 사람들 다 봤다. 너 같은 애는 한 번 보면 알아. 순덕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 네 눈에서 욕심이 번뜩이는 걸. 그럴 리가... 10년 동안 참고 견뎠지. 우리 정훈이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정훈이도 없잖아. 김미경 씨, 일단 서해 가서 조사받으시죠. 어머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해? 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건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였어요. 거짓말 그만해. 내 재산 때문이었잖아. 미경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기 때문이다. 김미경 씨, 문서 위조죄, 사기죄, 그리고 약물을 이용한 상해죄까지 상당히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얼마나 받게 되나요? 최소 3년, 최대 7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7년이나. 미경아, 7년이면 짧은 거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럼 이제 경찰서로 가시죠. 어머님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아니야, 미경아. 넌 너무 정신이 말짱했어. 내 돈을 어떻게 가져갈지, 나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낼지 모든 걸 계획적으로 했잖아. 미경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순덕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수갑 채우겠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가족? 네.
10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산 가족? 가족은 서로를 속이지 않는 거야. 그 말에 미경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의 약에 수면제 타지 않고 가짜 진단서 만들지 않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지 않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사과해봤자 늦었다. 경찰관들이 미경을 데리고 나가는 순간 미경이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어머님, 저 나오면 나와도 이 집은 없어. 그리고 나도 없을 거야. 그게 무슨...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거야. 너 같은 며느리 없이. 미경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갔다. 46억을 차지하려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실 줄이야. 저도 나이를 그냥 먹은 게 아니거든요. 순덕은 창문 너머로 경찰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미경이 구속된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말 며느리분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네, 소장님. 제가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저희한테는 정반대로 얘기했거든요. 어떻게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라서 위험하다고, 가스도 켜놓고 나오시고 엘리베이터에서 길도 잃으신다고.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순덕은 주민들에게 진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가스레인지는 미경이 일부러 켜둔 것이고 건망증도 약물 조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정말 소름 끼쳐요. 그렇게 착해 보이던 사람이 저희가 완전히 속았네요. 며칠 후 김 변호사가 순덕을 찾아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김미경 씨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뭐가 또 있나요? 김미경 씨의 결혼 전 행적을 조사해 봤는데 상당히 계산적인 성향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게요? 백화점에서 일할 때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늘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녔대요. 순덕은 씁쓸해졌다. 미경이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아드님을 만났을 때도 식당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는 것만 보고 접근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정확한 재산 규모는 결혼 후에 알게 됐을 거예요. 그 악마 같은 년? 그날 오후 순덕은 정훈의 방을 정리하다가 미경의 서랍을 열어봤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서랍 깊숙이 숨겨진 수첩이 있었다. 펼쳐보니 미경의 일기장이었다. 일기의 내용은 소름 끼쳤다. 2013년 3월 15일 박정훈과의 첫 만남. 식당 사업하는 집안이라니 괜찮은 조건이네. 어머니랑 단둘이 산다니 더 좋고. 조건, 정말 조건으로만 본 거구나. 2014년 5월 10일 결혼 후 시어머니 재산 규모 파악 완료.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이 집안에 시집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모든 게 정말 연기였구나. 2023년 9월 30일 정훈이 사망. 슬프지 않다. 오히려 기회다. 이제 시어머니만 처리하면 모든 재산이 내 것. 순덕의 손이 떨렸다. 아들의 죽음을 기회라고 표현한 것이다. 2024년 10월 10일 약물 조작 시작. 시어머니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다. 계획대로다. 이 악마, 정말 악마가 분명해. 순덕은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미경이 일기장을 찾았어요. 일기장이요? 네, 10년 동안의 모든 계획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추가 증거가 되겠네요.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얼마나요? 계획적 범행이라는 게 입증되면 7년에서 8년 정도 예상돼요. 그리고 사장님께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어떤 거요? 김미경 씨가 아드님으로부터 상속받은 16억 8천만 원도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사기 결혼이었다는 게 입증되면 상속권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정훈이 재산도 다 제 것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김미경 씨는 정말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네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미경의 첫 공판이 열렸다. 순덕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 김미경 혐의를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피고인은 10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결혼한 후 배우자 사망을 기회로 치밀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미경은 법정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10년간 써왔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모습이었다. 판사님, 저는 10년 동안 속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하지만 일기장을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제 아들은 사랑받지도 못하고 죽은 거였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우리 정훈이한테 하세요. 저승에서. 미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피고인 최미경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8년. 미경의 욕심이 가져온 결과였다. 정훈아, 이제 좀 편히 쉬어라. 엄마가 다 해결했다. 순덕은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미경이 수감된 지 한 달 후, 순덕은 김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미경이가 상속받은 돈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사기 결혼이 입증돼서 상속권이 무효 처리됐어요. 16억 8천만 원 모두 사장님께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완벽하게 끝났어요. 김미경 씨는 8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빈손으로 나올 거예요. 순덕은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정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이었다. 며칠 후 순덕은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미경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다.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순덕 씨. 그래, 그게 맞지. 미경은 눈물을 글썽였지만 순덕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소용없어. 8년. 정말 긴 시간이에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짧은 거야. 순덕은 미경에게 마지막 통보를 하기 위해 왔었다. 미경아, 네가 상속받은 돈 16억 8천만 원 알지? 네. 그거 다 돌려받았어. 뭐라고요? 사기 결혼이니까 상속권이 무효래. 넌 한 푼도 못 받는 거야. 미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는 8년 후에 빈손으로 나오는 거지, 당연히. 그럼 전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순덕은 계속해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 뭔데요? 너네 친정 부모님한테도 다 얘기했어. 뭐라고요? 네가 뭘 했는지,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다 말했지. 미경은 절망에 빠졌다. 친정 부모님마저 등을 돌릴 것이 분명했다.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지 아니? 그런 딸 없다고 하시더라.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지. 네가 선택한 길이야. 순덕은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내 돈이 그렇게 탐났니? 그 돈 때문에 네 인생을 망쳤잖아. 후회되지? 후회돼요. 정말 후회돼요.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면회실을 나온 순덕은 처음으로 완전한 후련함을 느꼈다. 정훈아, 이제 정말 끝났다. 엄마가 다 해결했어. 그녀는 교도소를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이제 미경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였다. 집에 돌아온 순덕은 정훈의 영정 앞에 앉았다. 우리 아들아, 미안했다. 엄마가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서. 순덕은 영정 사진 속 정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재산도 다시 돌려받았고 그 여자도 벌 받았어. 바람에 향이 흔들렸다. 마치 정훈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엄마는 이제 새로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할 거고. 순덕은 계획이 있었다. 그동안 미경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려고 했다. 식당도 다시 제대로 운영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일도
찾아볼 거야.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며칠 후 순덕은 이삿짐을 정리하며 미경이 살던 작은 방을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그 방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완전히 정리하는 의미였다. 이제 정말 끝이야. 그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모든 재산이 그녀에게는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였고 정훈을 위한 추모의 의미였으며 무엇보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증거였다. 미경아, 이거 하나만은 고맙다. 네 덕분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 순덕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내 나이 68세,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식당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사장님,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요. 언제 나오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갈게. 우리 식당 다시 제대로 해보자. 순덕은 외출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보았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더 강했다. 박순덕, 새롭게 시작이다. 잘할 수 있어. 복수는 끝났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순덕에게는 그 시작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정의, 돈,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의 확신이. 1년 후 가을, 순덕은 새로 단장한 순덕식당 본점에서 웃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내일은 좀 일찍 와서 김치 담그자. 사장님, 정말 김치 담그는 솜씨가 예술이에요. 맞아요. 요즘 손님들이 김치 맛보려고 일부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순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지난 1년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래, 우리 식당이 정말 가족 같은 곳이 됐구나.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이 더 이상 쓰지 않았다. 이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다. 새로 이사한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정훈의 영정 앞에 앉았다. 이제는 슬픔보다 따뜻한 그리움이 더 컸다. 아들, 엄마가 새 집에서 잘 살고 있어. 순덕은 미경의 기억이 서울 아파트를 떠나 경기도의 더 작지만 아늑한 곳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난 1년간 했던 일들을 정훈에게 들려주었다. 식당 세 곳 다 새로 정비했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줬어. 그리고 순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어려운 할머니들 도와주는 봉사도 시작했어. 마음 먹으니까 할 수 있더라고. 실제로 순덕은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2번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는 일이었다. 그 할머니들이 내 음식 드시고 좋아하실 때 정말 보람 있어. 그때 전화가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변호사님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김미경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굳이 알고 싶지도 않고요. 아, 그렇죠. 그냥 7년 더 남았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사람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저한테는 없는 사람이니까. 정말로 순덕에게 미경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변호사님, 대신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우리 식당 직원 중에 효자가 하나 있어요. 어머니 모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 정훈이 같더라고요. 순덕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 친구한테 식당 하나 맡겨줄 생각이에요. 정말 가족 같거든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어요. 핏줄도 좋지만 마음이 먼저더라고요. 전화를 끊은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새로 시작한 인생 나쁘지 않네. 그녀는 이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넉넉한 재산도 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훈아, 엄마 정말 강하지?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렸다. 마치 정훈이 알고 있어요, 엄마. 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우리 아들. 아들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강해졌어. 순덕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정훈을 떠올릴 때마다 슬픔이 아닌 감사함이 먼저 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그녀의 하루는 이제 기대감으로 시작되고 만족감으로 끝났다. 유일한 가족을 잃었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았기 때문이다. 순덕의 새로운 인생에서 남겨진 것들은 사랑,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지금까지 며느리의 욕심이 부른 참사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